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지원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청목의 김희성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목의 김희성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을 위해서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중고 거래를 하다 전기 자전거를 도둑 맞았어요. 윗집의 방수공사 불이행 시 대응 방안은 형사 고소 취소 후 재고소할 수 있나요? 친자가 아닌 딸 호적에서 지울 수 있나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요, 판결록입니다. 네, 질소와 신문에서 회자되고 나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들이 요즘에 이제 병원들 수술 후기 공유하는 사이트들도 있고 앱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자신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잘 안 돼서 뭐 우울증도 앓고 있다 이런 허위 내용의 후기가 올라왔는데 그 업체를 상대로 해서 그 글을 삭제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판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성형수술 후기를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성형수술 후기를 보면서 성형수술을 할지 말지 또 어떤 병원에서 할지 말지 등을 좀 많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문제가 된 건지 자세하게 살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처분 사건이었는데요. 가처분 신청을 한 사람은 이제 의사 2명이었습니다. 성형외과를 같이 운영하는 의사 2명이 그 수술 후기를 공유하는 앱을 만든 그 앱 운영 업체를 상대로 해서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인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성명 불상자가 2022년 10월 22일에 애플리케이션에 이런 내용을 올립니다. 2022년 10월 22일에 내가 이 병원에서 A와 B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눈매 교정술, 뭐 눈 재수술 이런 수술, 눈에 관련된 수술을 받았는데 뭐 심각한 비대칭으로 수술이 잘못돼서 뭐 자기는 그 후유증으로 심각한 우울증까지 앓고 있다라는 그런 안 좋은 후기를 남기게 됐고요. 병원 입장에서는 이런 후기가 있으면 되게 타격을 받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삭제해달라고 이렇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네, 눈 성형수술에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글인 것 같은데요. 이 게시글이 왜 문제가 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 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술 후기의 내용이 진실이고 진실이라고 하면 공익성을 인정한 판례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런 거는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의 좋은 병을 선택하기 위해서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 근데 이제 이 사례처럼 후기가 만약에 허위라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허위였냐면 글을 올린 시기를 보면 이 허위라는 게 명백하게 특정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2년 10월 22일 날 수술을 받았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실 A와 B가 그 신청한 사람들, 가처분 신청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병원은 그 며칠 뒤에 개원을 했다는 사실이 날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군요. 명백했고요. 또 게다가 그 10월 중에는 그 눈 관련된 수술을 또 하지 않았다. 뭐 보톡스나 뭐 이런 시술을 몇 차례 했을 뿐 이 10월에는 아예 눈 관련해서 성형 수술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객관적인 자료로 명백하게 인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후기가 허위라는 게 이제 좀 명백하게 드러나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허위 내용의 후기였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부작용 게시글을 올린 날짜가 해당 병원 개원 전이라면 수술을 받았다는 것 자체도 거짓말인 거고 거짓으로 허위의 게시물을 올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신청인들은 그 애플리케이션 운영업체를 상대로 해서 이게 허위 게시물이니 게시물을 중단해달라, 삭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고요. 네. 이에 이제 운영업체는 중단 신고가 승인되었다라는 안내까지는 보냈는데 그러면은 뭐 게시물이 노출되지 않거나 삭제가 돼야 됐는데 네. 계속 게시물이 남아있던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이 병원 입장에서는 그 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로 인해서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이 되고 업무가 방해된다. 이걸 피보전 권리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그 게시물을 삭제해달라 이런 그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된 것입니다. 네, 병원 측이 허위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계속 삭제가 되지 않자 명예훼손으로 인한 업무 방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요, 변호사님, 이 후기 공유 업체는 병원의 이 같은 삭제 요청을 무조건 좀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아니, 무조건적인 건 아니고요. 이 삭제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뭐냐면 정보통신망법이라고 우리가 이제 줄여서 부르는 그 법에 의하면 네.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정보로 인해서 명예훼손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즉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허위 수술 후기로 인해서 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의 그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에 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 사안의 경우는 그 앱을 운영하는 운영자죠. 네. 그 사람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청을 받으면은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삭제 요청을 받았는데 네. 이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뭐 이 사안처럼 뭐 명백하게 허위라는 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삭제까지 할 수는 또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애매하기 네네.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로 보아서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또 취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이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면 임시적으로라도 차단하는 그런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조치를 해야지만 나중에 자신들의 배상 책임을 줄이거나 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사건의 경우 글 자체가 좀 허위였기 때문에 당장 운영자가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겠는데요. 업체 측에서는 게시 중단 신고가 승인됐다고 했습니다. 그럼 좀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임시 조치를 이 판례를 들여다보면 네. 임시 조치를 했다라고 그 앱 운영업체에서는 항변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법원의 판결례를 보면은 그 임시 조치를 했는지도 불분명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임시 조치를 취했으면 그 글이 보이지가 않아야 되는데 보였으니까요. 예, 보였기 때문에 네. 그러면 법원이 소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네가 어떤 임시 조치를 취했느냐라고 했는데도 이 앱 업체에서는 그냥 묵묵부답 아무런 소명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임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고요. 또 판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설령 임시 조치를 다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인격권을 침해하는 글이 있으면 그거에 침해 배제, 명예훼손 침해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격권 침해 배제 이런 거를 배제할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다. 네. 즉 삭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한 사안입니다. 네, 피해자의 직접적인 삭제 요구가 없더라도 회사 자체적으로 게시글을 관리할 의무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결국 해당 게시글은 삭제가 된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뭐 그런 판단이 나오니까 네. 이제 그 삭제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또 아까 MC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사안은 삭제 요구가 있었던 사안인데 삭제 요구가 그럼 없던 경우에 이 앱 운영 업체는 삭제할 의무가 있는지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이제 직접적인 삭제 요구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삭제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냐면은
이 앱 운영 업체가 구체적으로 이게 명예훼손을 침해하는 글이다라는 걸 본인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그 다음에 그 게시물을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경우, 업체가 그거를 삭제할 수 있는 그 통제권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삭제 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삭제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시하였는데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뭐 요청 당시에는 허위성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 병원 운영하는 의사들이 그 후에 이제 뭐 서비스 제공자한테, 앱 운영자한테 뭐 소명자료 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때 당시에 뭐 병원 운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점이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뭐 명백한 허위다, 이렇게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그때 돼서는 앱 운영 업체는 명백하게 허위성을 인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일방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그 게시글을 올린 사람한테도 뭐 소명할 기회를 주고 해서 뭐 법원의 판단까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렇게 업체가 인식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허위임을 명백하게 인식한 경우로 보아서 삭제 요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차단할 의무가 있다, 삭제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 좀 짚어주신 대로 그 허위 게시글을 올린 사람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짓으로 후기를 남겨서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는 명백한 어떤 숨은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 분도 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뭐 형사처벌도 될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는데요. 이 판결은 제가 가처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 병원 입장에서는 이게 뭐 1년 후에 삭제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하루라도 빨리 삭제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소송을 하면은 본안 소송이라고 하는데 소송을 하게 되면은 그게 굉장히 길어지죠. 뭐 다투게 되면 1년이 갈 수도 있고, 그럼 병원은 뭐 나중에 이겨도 그 상처뿐인 이제 승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처분 사소를 제기한 건데, 아마 이 사안은 뭐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가처분을 제기해서 먼저 삭제할 의무를 삭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MC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후에 형사고소를 해서 형사처벌을 묻게 하거나 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럼 형사상 어떻게 처벌이 될 수가 있느냐?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허위의 글을 올림으로써 명예훼손 침해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에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에 글을 막 잘못 쓰면 당연히 처벌받잖아요. 예, 똑같은 사안입니다. 똑같은 사안이고, 또 민사적으로도 뭐 이런 글로 인해서 뭐 매출이 일정 부분 감소한 게 증명이 돼서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게 명백하게 인정이 된다면 또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네, 허위 비방글 올리는 것 자체도 범죄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전기 자전거를 별도 피해를 당해서 이거 보상 관련 좀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이게 출연하게 되었거든요. 네, 전기 자전거를 절도를 당하셨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저희가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자녀가 당근에서 채팅으로 상대방하고 리미트 관련 회계 관련 얘기를 했는데
그 상대방이 리미트 관련한 자기가 풀어주는 조건으로 뭐 교통비 명목으로 한 뭐 1, 2만 원 정도를 줘라라고 해서 네. 그 자녀가 그 상대방하고 계속 방송 채팅을 하면서 그 상대방이 저희 집 아파트 앞으로 왔어요. 네. 그래서 그 상대방 아이가 전기 자전거를 리미트를 해결하려면 3층이 전기 자전거 가게를 하고 있으니 전기 자전거를 가지고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자녀가 찝찝하니까 거래를 안 하고 자전거를 그 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현관 앞에다 세워놨어요. 네네. 그래서 좀 뭔가 이상하고 찝찝해서 20, 30분 뒤에 다시 나가보니 네. 전기 자전거가 없어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관리사무실에 가서 CCTV를 보자고 하니 경찰이 와야 CCTV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을 못한다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CCTV를 확인한 결과 그 상대방 자녀가 그 지하에서 기다렸다가 네. 저희 집 위층까지 더 올라가가지고 네. 계단으로 내려와서 전기자전거를 훔쳐가는 것을 장면을 확인을 했어요. 네. 그래서 경찰에서는 뭐 지금 한 2주 만인가 그 상대방 자녀를 검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부모하고 같이 와가지고 그 조서를 받고 범행 사실을 인정을 했거든요. 자전거가 너무 좋아 보여서 자전거를 훔쳤다. 네. 근데 자전거는 분실해버렸다. 그래가지고는 경찰에서는 뭐 그 상대방이 뭐 자전거를 훔쳐가지고 분실했는데 합의하려고 뭐 얘기도 안 했냐라고 하니까 경찰에서도 뭐 합의를 해라 마라 그렇게 말할 것은 안 되고 이거를 가지고 가정법원에 넘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가정법원에 이제 전화를 해서 민원실에 물어보니까 뭐 이게 가정법원에 접수가 되었는지 아니면 재판을 언제 하는 건지 뭐 기타 등등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줄 수가 없다. 피해자한테는 가해자 네. 쪽으로만 통보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는 1월 달에 지금 자전거를 도둑을 맞았는데 네. 전기 자전거를 그때 새로 사가지고 뭐 한 20일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네. 뭐 이것저것 해서 한 200만 원 이상 돈이 들어갔는데 네. 그거를 피해를 당했는데 이거를 좀 그 전기 자전거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도난당한 자전거 범인을 찾았지만 그 자전거 값을 변제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옆에 네. 김희성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하신 사안을 좀 정리를 해보면 전기자전거를 절도당하는 피해를 입으셨고 네.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해서 그 소년은 범죄 사실이 인정돼서 법원으로 넘어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자전거 값이 한 200만 원 정도는 하는데 그거를 네. 변제받고 싶다. 그 방법을 네. 문의하신 거죠? 네. 네. 혹시 그 경찰에 신고를 하셨을 때, 그러니까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네. 특히나 만약에 이거를 소송으로 민사소송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네. 그 분명히 이 소년은 아마 이제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얘기는 그 미성년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고 네. 그 부모를 상대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의 인적 사항까지도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인적 사항을 지금 물어보려고 시도는 해보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알려고 예. 그 상대방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는데 네, 뭐 연락처나 뭐 학교는 어디냐 뭐 그런 거 다 물어봐도 예, 개인 신상 정보 때문에 뭐 알려줄 수는 없다고 경찰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경찰에 문의를 하셨어도 알 수가 없었고 아까 또 법원에 문의를 했지만 법원에서도 알려주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근데 그 경찰에 신고를 하셨을 때 네. 혹시 그냥 그 고소 같은 것도 하셨나요? 고소?
그러니까 신고를 떠나서 고소장을 접수하셨나요? 그때는 고소장 접수 안 했어. 아, 그때는 안 하셨으면 그럼 나중에는 하셨나요? 아니, 지금도 현지도 안 했고, 아, 지금도 안 하셨고요. 뭐, 일단, 제가 듣기로는, 네. 뭐, 그 상대방 아이가 미성년자여도, 네. 자전값이 한 200만 원 정도면, 그 재판관님이, 뭐, 부모한테 이거를 변제해라 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보라고 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고, 저도 이제, 이걸 관련해서 민사로 해보려고 물어보니까, 전기 자전거는 한 200만 원 초반도 되는데 어떤 데는 변호사 민사 접수하는데 440만 원 뭐 이상 네. 주라고 해버리고 네. 그래도 아직 현재는 뭐 고소장이나 뭐 어떤 진행 사항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소인의 지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피해자의 지위이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인적 사항을 직접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네. 사건 번호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적 사항을 바로 알려달라고 하면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아요. 네. 대신 내가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한 건 맞고 네. 피해자 진술도 하셨죠. 저희는 예. 가지고 뭐 하고 그 조사를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냥 전화 유선 통화만 뭐 하고 예. 그냥 끝났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피해자로서의 접수 신고는 하셨잖아요. 네. 그 인적 사항도 들어갔을 거잖아요. 피해자. 애초에 예. 그러니까 뭐 피해자가 아드님으로 아마 그 자녀분으로 들어갔겠죠? 피해자를. 네. 예. 그러니까 피해자 인적 사항도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라는 거는 뭐 기록상 수사 기록에도 뭐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가해자 쪽에서 수사 단계에서 이제 합의를 하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네. 수사기관에서 그런 걸 합의하라고 종용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합의를 하고 싶으니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달라. 그러면 경찰이 이제 전화가 오거든요. 알려줘도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아마 이런 경우는 뭐 합의 의사가 없었다거나 해서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피해자로 돼 있는 건 맞으니까 경찰한테 이 사건 관련 번호가 있어요. 예, 사건 번호를 알려달라. 라고 하셔서 그 사건 번호를 파악하면 이제 나중에 가정법원으로 올라갔을 때 또 사건 번호까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건 번호를 파악하신 다음에 그 사건 번호를 알면 또 어느 재판부에 배당되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재판부에 지금은 이제 재판으로 넘어간 상태니까 그 재판부에 피해자 의견이라는 걸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 의견. 예, 피해자도 재판부에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내가 피해자인데 피해 상황이 이러하고 나는 피해 변제를 원한다. 이렇게 의견을 내면 그 판사가 뭐 피해자가 피해 변제를 원하고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하니 합의를 해봐라. 이렇게 좀 권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가정법원에서 이거에 관련 재판이 끝날 수도 있고 안 끝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건 번호를 알아서 사건 번호를 알아야 사건 진행 현황도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재판부에 그런 의견을 내면은 뭐 이게 이제 1월에 발생한 거고 뭐 아직 사건이 안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절도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합의하고 피해 변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니면은 뭐 판사가 특히 이제 이게 소년 보호 사건이라고 하는데 소년 보호 사건 중에 특히 절도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해 공고 결정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바로 재판을 하지 않고 양측에서 화해를 해라.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피해 변제를 하고 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합의를 해달라. 그러면 그거를 본 다음에 우리가 뭐 판결 내리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판결이 안 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사건 번호를 파악하시고 재판의 진행 단계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그 담당 재판부에 나는 피해자인데 합의를 원한다. 피해 변제를 받고 합의를 원한다.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변호사님 말씀은 그 재판관님이 지금 현재 절도 피해 가해자한테 재판을 할 때 뭐 합의나 뭐 그런 거를 해야지만이 끝나는 건데 그냥 이거를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만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판사가 그렇게 화해 공고라는 걸 먼저 해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합의를 먼저 권하는 경우도 있고 권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권하더라도 네. 그쪽에서 나 200만 원 변제하지 않겠다, 변제할 돈이 없다라고 하면 별 도리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피해 그 사건 번호를 파악하고 그러면 나중에 네. 형사 절차에서 내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되잖아요. 네. 200만 원이면은 포기하긴 또 큰 돈이고, 네. 뭐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또 그 큰 금액은 아니지만 또 부담스러운 금액이지만 뭐 본인 소송을 하더라도 어쨌든 뭐 소송을 하셔야 될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상대방 인적 사항을 알아야 되는데 그때도 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재판부에, 그러니까 그때도 사건 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사건 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민사 소송을 통해서 그 재판부에 물어보는 거예요. 사건 번호가 이러하니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려달라. 라고 하면 그 다음에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서 그걸 보정을 한 다음에 소송이 진행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혹시 제가 경찰을 통해서 사건 번호를 알고 예. 그 상대방 가해자 부모 연락처를 알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말저말 피해자인데 네. 합의하실 의향이 있냐고 제가 전화해도 무방한 거죠. 근데 아마 그렇게 하더라도 네.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알려주진 않아요. 거꾸로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해도 경찰을 통해서 연락하는 거지 네. 바로 연락처를 알려주지는 않고, 연락처 알려줘도 동의를 하냐, 이럴 때만 이제 오픈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법원에 물어본다고 해서 그럼 법원에 막바로 연락처 알려달라, 그럼 법원이 연락처 알려주는 게 아니라요, 법원에 내가 그런 의견을 내는 거죠. 그러면 법원에서 합의를 해봐라.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의 안내에 따라서 이제 뭐 합의를 하거나, 뭐 아니면 법원을 통해서 연락처 공개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뭐 알려주거나 이렇게 하는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말고 네.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그 혼자 뭐 민사 소송 접수하는 법이 있던데 네. 그거는 더 어려운가요? 민사 소송을 뭐 혼자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네.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리서치 하시고 하시면은 또 해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어떤 방법이 더 나은가 몰라서. 네. 근데 일단은 이제 그 가해자 측 피고의 이제 인적 사항은 막바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그 가정법원의 인적 사항, 뭐 사건 기록 같은 거를 좀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청구를 해보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상담자분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아까 변호사님께서 가정법원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미성년자로 추정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흔히 촉법소년이라고 하잖아요. 좀 그 촉법소년에 해당한다고 좀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나이에 따라서 구별이 되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그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이죠. 근데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형사법에서는 형사 미성년자가 만 14세 미만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이제 제외가 되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뭐 잘못해서 아무런 뭐 조치를 받지 않는 것이냐 하면 또 그렇지는 않고요. 그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방송에서 가끔 보셨을 수도 있는데 뭐 1호에서 10호 처분까지도 받죠. 네. 그렇게 처분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10세에서부터 14세 미만 요 나이에 걸리는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가해자 측에서 이 상담자분께 연락을 취해올 가능성도 사실 높지 않을까요? 보통은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사례는 뭐 아예 합의할 의사가 없을 수도 있다고 없을 수도 보시는군요. 있어 보여요. 예, 합의할 의사가 만약 있었다면은 그 전에 연락이 왔거나 뭐 재판 단계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는데 뭐 그
변제 의사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사실 전기자전거의 경우 배터리만으로 움직이는 스로틀 전기자전거의 경우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제한 속도 튜닝, 리밋 해제가 사실 불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요구했다는 거, 리밋 해제를 요구했다는 점이 좀 상담자님께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까 걱정이 됐거든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손해배상을 청구 못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네. 이제 좀 주의하시긴 하셔야겠죠. 네. 왜냐하면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속도 제한이 이제 25km, 네. 시속 25km로 제한이 걸려 있고 그거를 이제 개조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분도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제 나중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었겠죠. 네. 예. 그러니까 전기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꼭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리밋을 해제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30년 된 구축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작년 5월 발코니 천장에 물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10월경 아파트 관리실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관리실에서는 당일과 12월 2차례 직원을 보내 상태를 확인했고 올 1월 위층 주민한테도 직접 천장 상태를 확인하러 오라고 연락처까지 남겼습니다. 2월 말이 돼서야 어렵게 윗집과 연락이 다 관리소에서 통화를 한 후 4월 10일까지 방수 및 도색 공사를 마치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원체 연락도 잘 되지 않고 괜히 시간을 끄는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만약 위층에서 해당 날짜까지 방수 공사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고 방수 공사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천장 누수로 위층과 갈등을 겪고 있는 사연인데요. 공사 날짜까지 며칠 남지 않아서 더 불안해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 위층에서 약속한 날짜까지 방수 공사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 상담자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상담글이 조금 애매한데요. 이렇게 누수로 인한 피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누수의 원인을 찾는 거거든요. 네. 특히 이렇게 이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누수 원인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내 위층에 사는 그 위층 세대가 점유하고 있는 곳에서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또 안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위층에서 물이 새지만 뭐 그 배관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외벽을 타고 물이 들어와서 뭐 물이 떨어질 수도 있고 네. 이 사안의 경우는 발코니에서 떨어진다고 했는데 네. 이게 위층 주민이 살고 있는 집에서 누수가 생겨서 났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반대로 그 외벽에 어떤 크랙이 가서 거길 타고서 또 뭐 누수가 네, 됐을 수도 수도 있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좀 불분명한데 만약에 그 위층에 세대가 살고 있는 거를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그 전유 부분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위층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공용 부분이라고 하면 뭐 외벽이라든가 뭐 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 위층 세대가 아니라 그 관리 주체, 그 우리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라고 하잖아요. 입대회라고 하는 거기나 아니면 관리 주체가 이제 책임을 지게 되니까 거기에다가 손해배상 그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뭐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가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추정컨대 위층에 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지금 공사를 위한 내용 증명까지 보내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방수 공사를 하지 않고 허위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할까봐 걱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좀 사실 여부를 확인할 법적인 권리까지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방법이 좀 있을까요? 그럼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안 보여주는데 네. 뭐 들어가서 볼 권리도 없거든요. 없나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 확인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는 없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약속하기 나름인 거죠. 네. 예를 들면은 그런 조치를 하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약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 약정에 기해서 청구는 할 수 있겠지만 뭐 약정이 없다면 확인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는 없을 뿐이고 뭐 이게 나중에 소송으로 간다면 어떤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현재 관리소에서 내용 증명을 발송하긴 했지만 사실 이 내용 증명이라는 게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더 효과적인 조치가 있을까요? 사실 뭐 내용 증명이란 거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네. 효과적인 조치라고 하면 뭐 결국은 내용 증명을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소송으로 할 수밖에 소송밖에 없군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누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법적인 책임 소재와 보상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봐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거기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해당 세대가 책임을 지게 되고요. 네. 뭐 옥상이나 외벽, 배관과 같은 이걸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 그 관리 주체, 네. 관리단, 뭐 입주자 대표회 이런 데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또 뭐 구조적인 하자일 수도 있잖아요. 네. 뭐 드물게 아예 시공을 잘못했다거나 네. 애초부터 뭐 이런 경우라면 이제 시공사가 책임을 질 수도 있겠죠.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책임 주체의 범위고 보상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는 이제 재산적인 손해를 하는 거고요. 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까지도 인정될 수가 있는데 뭐 통상은 그냥 재산적인 손해. 그럼 재산적인 손해도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뭐 특별한 재산상 손해는 뭐 그거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을 경우에만 또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누수로 인해서 피해 상태가 어떤지는 사실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증빙 자료를 얼마나 잘 모아서 청구를 하느냐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해지는 게 정말 오래된 건물들 있잖아요. 네. 지어진 지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책임의 주체를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래된 주택이라고 할지라도 네. 아까 말씀드렸 그 기준에 따라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뭐 오래된 주택이냐 새로운 주택이냐에 따라서 뭐 달라지는 건 크게 없지만 뭐 시공상의 하자일 가능성은 가능성은 떨어지겠죠. 오래됐다라고 하면 뭐 시공을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어떤 뭐 공용 부분의 하자가 있을 가능성도 그러면 관리 주체에 많아지니까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피해자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통상 누수 피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법원은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게 되나요? 네, 그 누수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가 이제 손해배상의 범위로 들어가고요. 그거 외에 뭐 특별한 손해들이 있어요. 뭐 했던 사건 중에는 뭐 예를 들면은 누수가 새서 누수의 피해도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그 가족이 이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뭐 딴 데 호텔에 렌트를 해서 살았다. 그럼 그 렌트비를 달라고 청구하는 게 과연 이 손해배상 범위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손해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정말 그 집을 아예 쓸 수 없다라고 하면 임시주거 비용도 물어낼 필요가 있겠지만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닌데 뭐 이 사람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갓난아기가 있어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거나. 근데 그런 거를 위층에서 뭐 알았거나 뭐 알았을 수 있었다면 그것도 손해배상 범위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통상은 알기가 어렵죠. 그런 경우는 또 손해배상 범위에 들어가긴 좀 어렵고 이렇게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누수로 인한 피해 금액이 소액이거나 서로 간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소송 말고 진행해 볼 수 있는 다른 절차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공용 부분에서 뭐 계단, 외벽, 뭐 배관 이렇게 이제 같이 쓰는 공간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여기 네. 이제 조정 신청을 해보면 네. 이제 제3자의 관여 안에 이렇게 뭐 조정위원회의 관여하에 양 당사자가 잘 합의를 해서 끝낼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좀 조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네. 자, 다양한 방안들 제시해 주셨는데 상담자께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정리해 주시죠. 제일 중요한 거는 누수 원인을 파악하는 게 네. 가장 중요합니다. 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좀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회사 동기들 중에 제가 가장 나이가 많기도 하고 성격도 소심해서 은근히 왕따를 당했는데요. 어느 날 동기가 점심시간에 나간 사이 컴퓨터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동기들이 저만 없는 단톡방을 만들어 저를 모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거의 매일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해 비웃고 제가 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확인도 없이 비난을 퍼붓고 있었는데요. 총 6명 중에서 3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3명 중 1명이 사과를 해서 그 동료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하했는데 마음이 바뀌어 다시 고소하려고 합니다. 한번 고소를 취소했어도 재고소가 가능한지요? 하셨습니다. 네, 마음이 좀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 형사 고소 취소의 경우 언제까지 취소가 가능한 건가요? 네, 형사 고소 취소에 대해서는 이제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친고죄냐 반의사불벌죄냐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범죄냐를 구별해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같은 경우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고소를 취소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이렇게 고소 취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에는 언제든지 고소 취소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명예훼손은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네. 즉 처벌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처벌받지 않는 범죄가 네네.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고소를 취소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한 후 재고소가 가능한 상황인 걸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고소식에 제한이 있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같은 경우에는 고소를 취소한 다음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모든 사건의 재고소가 안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재고소가 금지가 돼 있는데 네. 그 외에 다른 범죄는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 한 명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한 것이 나머지 사람에 대한 고소에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적으로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느냐 네. 이게 이 쟁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뭐냐면 한 명에 대해서 고소를 취소하면 나머지 다 같이 고소 취소 효력이 미치느냐 그리고 또 한 명에만 고소를 했을 때 그 고소 효력이 나머지에도 미치냐 이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친고죄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돼요. 근데 반의사불벌죄에는 그걸 준용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즉 네. 적용이 안 돼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한 명에만 고소 취소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는 영향을 미치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상담자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고소 취소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이제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고소 취소의 시기 제한도 있고 고소 취소를 한번 하면은 이제 다시 엎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해져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초등학생 2딸을 둔 아빠입니다. 아내와는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했고 평범한 가정을 꾸렸는데요. 단 아내가 틈만 나면 술을 마시고 들어오고 새벽에 들어올 때가 있어서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이후 아내는 외박까지 자주 했고 저는 아내의 행동이 이상해 뒤를 몰래 밟았습니다. 아내는 역시나 외도를 하고 있었고 상대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보게 됐습니다. 이후 저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아내는 순순히 이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상한 느낌이 들어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만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둘째 딸은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이라는 결과를 아내에게 보여줬더니 잘못했다며 아내는 울었는데요. 앞으로 저는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함께 진행할 거고 둘째 딸은 가족 관계에서 지우려고 합니다. 이제 이후의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네, 상간자 소송과 이제 이혼 소송이 결부돼 있는 거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공통적인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의 이 사건 경우는 공통적인 쟁점이 부정행위, 즉 네. 외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외도에 대한 증거들을 모아야 되는데 뭐 일단은 그걸 다 인정한다라고 뭐 상담글에 나와 있어서 네. 증거 수집이 뭐 어렵진 않고 뭐 이렇게 뭐 뒤를 밟아서 뭐 그렇게 들어가는 모습까지 보게 됐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좀 증거 확보를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간자 소송은 그 그러니까 바람핀 상대방에 대한 네네. 소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상간자로서 책임을 지려면 이 사람이 이제 유부녀였다라는 거를 알았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사실을 알고도 같이 바람을 핀 거다. 이런 증거까지도 이제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상간 소송을 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상간 소송은 일단은 그 법적 책임의 성질이 네. 불법행위거든요. 민법상. 네. 민법상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이. 네. 그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이제 3년, 10년. 그렇군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그러니까 상간행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만 제기를 할 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간 제한을 주의하셔야 되고, 또 상간 소송은 그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하나 말씀드렸는데 상대방이 이제 유부녀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걸 증명을 네. 해야 되고, 둘째는 상대방이 이렇게 항변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법적으로 결혼 상태인 건 알았는데 그 사실상 이거는 사실상 이혼 상태거나 마찬가지였다라고 네. 이제 그 항변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 이런 주장을 만약에 한다면 혼인 관계가 정상적이었다, 파탄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를 또 증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그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책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그거는 뭐 1,000만 원 많아봤자 뭐 3천만 원 정도가 좀 통상적인 것 같고요.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액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부정행위의 정도를 보겠죠. 그렇군요. 예, 정도 그리고 기간, 예, 이런 거를 봐서 이게 얼마나 심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위자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상담자는 둘째 딸의 친자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네. 그러니까 친자 관계를 정리하려면 이제 이게 법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혼인 관계 중에 태어난 자는 부외자, 그 아버지의 자녀로 추정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결국 바람을 폈지만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지속될 때 태어난 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이 남편의 아이로 추정을 해요. 추정. 네. 그럼 이 추정을 깨야 되는데 네. 깨야 되는 소송이 바로 친생 부인의 소가 됩니다. 네. 그 그 친생 친생- 부인의 소, 예. 그럼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예. 되나요? 그러니까 친생 부인의 소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친부가 아닌 이 상담자가 그 자녀를 상대로 나의 아이가 아니라는 소송을 네. 제기하게 됩니다. 네. 예, 그게 이제 친생 부인의 소가 되죠. 그럼 친자가 아닌 둘째 딸도 있고 이혼 후 자녀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육비는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서 지급하는 비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가 될 때까지만 하는데 뭐 양육비는 법원에서 산정하는 기준을 보면은 뭐 그 이혼하는 그 부부의 경제력을 봅니다. 네. 소득 수준을 보고요. 뭐 교육 상황도 봐요. 뭐 아이가 초등학교냐 고등학교에 따라서 교육비는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보고 자녀의 나이도 보고 네. 또 자녀의 명수도 봐서 양육비를 정하게 됩니다. 그럼 친자가 아닌 딸에 대해서도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사라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끊어내야 되는 거죠. 네.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를 끊어내게 소송 되면 절차를 통해서요?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네. 예. 마지막으로 상담자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국 뭐 증거 수집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또 상간자 소송 같은 경우에는 또 기간 제한이 있으니까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행생 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희성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